오케이. 그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부동산 투자서, 부동산 책 한 권 같이 한번 빨리 신속히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책 제목은요,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 책 소두가요, 체념한 당신이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아무나 살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체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체념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2급지에 있는 서울 아파트라도 사보라, 뭐 이런 취지로 책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약간 좀 뭐랄까요, 서울 아파트를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약간 그런 좌절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찰나에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책 목차 위주로, 제가 모르는 것 위주로, 물론 부동산을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나 초보이신 분들은 좀 사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돈이 없는 투기 연예인들에게는 혹할 만한 제목입니다.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공부가 질릴 때쯤 되니까 투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고 이렇게 좀 지루해져 가는 상황인데, 서울 아파트 2급지 비밀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혹할 만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도 B급 영화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1급지를 못 갈 거면 2급지라도 가야지 않겠냐 하는 이로감이 이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서울은 진입하기 힘들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2급지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책이 제목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책은 아파트 2급지와 관련한 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아파트 투자 지식을 전해주는 개론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다한 부동산 상식을 열거하고 있고요. 2급지 아파트라는 책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읽게 되면 조금은 크게 후회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2급지 서울 아파트라는 것도 결국은 아파트들 중에서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2급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 이거와 진비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지 옆 아파트 정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뭐 틀린 게 아닌데, 이것을 별도의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측면입니다. 자,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2급지 서울 아파트의 장점은 아파트가 가격이 거품이 꺼져서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정도. 그리고 1급지가 오르고 나면 온기가 퍼져서 2급지 아파트가 오른다, 이 정도의 주장이 핵심인데, 이건 너무 흔한 주장이 아닌가요? 1급지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도 2급지 서울 아파트는 많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발견인지 약간 좀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 저자가 이를 목 놓아서 반복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급지 아파트는 많이 떨어지는데 2급지는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죠. 자, 폭등한 1급지 아파트는 거품이 꺼질 때 많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못하는 2급지 아파트는 거품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덜 떨어지고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뭐 이것을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부동산 공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초보자들을 위한 투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2급지 아파트의 장점이 위와 같으니까 2급지 아파트를 잘 선별해서 그 장점을 활용해라, 그러면서 아파트를 몇 개 추천해 줍니다. 저기 뒤쪽 부분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서울 2급지의 아파트의 공통점은 초등학교가 안 붙어 있거나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숨은 입지적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입지가 좋은 거야, 그 지역일 때. 그러나 결국은 아파트를 사는 행위니까 아파트 투자의 일반적인 투자 상식을 70% 정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잡다한 부동산 투자 상식이 솔직히 또 중요한 정보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2급지 아파트에 대한 설명은 약 10%, 일반적인 재테크 공부가 한 10%, 그리고 80%는 아파트 투자 전반의 일반적인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 인테리어에 관련한 셀프 인테리어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기술자를 선별하고 그 항목별로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이번 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버린 사람들은 아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은 2021년 1월에 출간된 책이니까 2000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책을 서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1년처럼 부동산이 정점인 시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심리가 약간 좀 꺾여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고 이런 혼조세인 부동산 장세를 감안하고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갈등인 것은 초등학교도 안 붙어 있고 나홀로 주택에 가까운 서울 2급지 아파트를 살 바에야 그 가격으로 경기도의 요충지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떤가 하는 갈등을 좀 저는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2급지에 약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아파트가 유동성으로 올랐고 많이 올랐죠. 책 제목인 서울 2급지의 아파트가 지금은 더 이상 2급지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지역평가 아파트를 2급지 아파트라는 저렴하면서 혹하는 명칭을 달아놓은 것도 저자가 제목을 잘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책들은 부동산 시류만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종합적인 부동산 아파트 투자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체념한 당신, 더 이상 서울 아파트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2급지 아파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한번 신속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자,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를 것인가? 통계와 현실은 한 달 차이가 난다. 아파트 현상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통계로 잡히므로 통계를 맹신하면 타이밍 포착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집값 폭등의 공식, 심리를 알려면 매매 동향표를 보면 되고, 주택 보급률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지 무작정 보급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당연히 좋은 입지는 서울이겠죠. 서울 아파트를 현재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자,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늦게 반영되므로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장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라는 의미죠. 일주일 후에 반영이 되니까. 자,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방법은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색창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라고 치면 이 상승률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한 달 내에 중개사가 올려야 하고요. 거래가에는 매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고 거래량은 매수자의 심리가 반영된 거다. 거래가, 실거래가는 매도자의 심리가 반영된 거, 그 가격에 판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현재 매수자들의 동향,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 거래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중단되기 3개월 이전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자, 서울과 지방의 차이. 자, 지방 부동산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급등기였고 서울 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침체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전부가 침체기이거나 뭐 급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과 지방은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인데 이 영향을 서울 부동산만 받았고 지방 부동산은 안 받고 오히려 급등기였다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과천과 분당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확장성이 없어 더 이상 아파트를 짓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가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서 오른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면서 과천과 분당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할 땅이 없으면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완만한 상승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폭등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2021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저자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정세가 되고 지방은 오르고 서울 2급지, 1급지 말고 서울 2급지가 오르고 임대차 3법으로 하방 경직성이 형성되고 있고 법인 소유가 많은 지역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가 발표가 되면 그쪽으로 풍선 효과가 있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허위 매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나 이런데. 그래서 더 이상 미끼 매물을 못 올리게 되죠.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낮은 호가 매물이 없어지고 시세 아니면 높은 호가만 네이버에 존재하게 돼서 급매물을 찾기가 어렵다. 즉 하방 경직성이 있다.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자, 법인은 주택수가 무관하고 취득세는 12%를 내고 있고 종부세는 6% 최고세 이율을 현재 부과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홈페이지에 가면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았던 지역, 그 지역을 알 수가 있으니까 법인이 많이 매입하고 있는 아파트 해당 지역은 좀 피하는 게 낫겠죠. 자, 하락기에도 안전한 곳. 신축이 구축이 되기 직전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매도 시점이고요. 구축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신축이 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 급하게 폭등하겠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신축이 되는 시점, 여기를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성이 되고 현재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즉,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리모델링이 된다, 이런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기 전,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 10년 차부터 건물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산과 용인은 주변에 땅이 많고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이나 광화문, 여의도에서 먼 경기도다. 그래서 하락기에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일산과 용인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기에도 안전한 곳, 그런데 그 반대로 떨어질 곳, 바로 단기적인 급등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대형인데 단지의 소유가 평당가가 비슷한 거, 평당가를 계산해 봐야겠죠. 신축발로 오른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 좋다, 어쩐다 평가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요런 조성, 그런 약간 장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서울은 2025년부터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8년이 도래하는 연도가 2026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2025년도 때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미뤄둔 재건축 서울 아파트 물량이 나오게 된다. 현재 재건축이 계속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재출마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좀 개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고점인 시기, 2008년 2분기가 최고점이었는데 2025년 정도 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부담이 2025년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2025년도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최정점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저평가 2급지에서 나온 급매물, 이 급매물들은 하락기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로 상승률이 좋고, 호재로서도 상승률이 좋고 하락기에도 덜 빠진다. 저자는 서울 저평가 2급지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평가는 없다. 저평가 시기는 언제냐? 바로 키 맞추기 직전, 호재 반영 직전, 입지에 비해 저평가된 곳, 이것을 저평가된 곳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하거나 유해시설, 그 다음에 인근 단지 재건축, 대단지 입주로 학군이 형성되는 곳, 호재 뉴스가 떴는데 그 시세가 그대로인 경우, 여기가 저평가된 곳이니까 신속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재 뉴스가 떴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이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죠. 호재가 뜨자마자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게 가장 좋고, 서울 아파트는 어차피 오르기 때문에 저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락론을 들으면 가난해진다.
하면서 유튜브 중에 뭐 여러 뭐 라이트 부동산이니 뭐니 하면서 좀 부동산을 좀 유튜버들을 좀 까고 있는 그런 챕터도 있는데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자, 폭락론을 전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판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바로 집값이 오르면 바로 팔지는 않죠. 그리고 미래는 사람의 예측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폭락론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지션별 전략. 무주택자,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들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텝 2가 저평가 이급지의 비밀 하면서 뭐 이급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나, 이렇게 제가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급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익률이 좋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곳, 아파트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곳을 이급지라고 합니다. 자, 이급지의 조건은 3대 업무지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내에 이 3대 업무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1급지 근처, 그 다음에 개발 예정이나 지하철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두 개는 흔하죠. 그런데 마지막 호재, 지하철이 뚫리거나 개통되는 곳은 흔하지 않잖아요. 자, 2급지의 특징은 아파트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야. 하방 압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자는 용산구를 2급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좀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1급지를 강남구 잠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2급지는 용산구, 3급지는 중랑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설득이 좀 안 되는데, 용산을 2급지로 본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자, 3급지는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2급지, 3급지는 하방이 경직되어 있어서 하락기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잠실을 1급지로 보는 이유는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잠실에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잠실이 1급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득이 되나요? 자, 2급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수익률이 높고요. 대출 제한이 적나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1급지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정말? 서울의 2급지가 만만치 않은데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급지보다 조금만 덜 들어가도 뭐 2급지라고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 지역별 급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공개한 서울의 2급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2급지인지 1급지인지 한번 보세요. 자,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이고요. 서초구는 내곡동, 우면동, 신원동이 2급지고, 송파구에서는 잠실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급지고,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는 2급지입니다. 영등포도, 여의도동 빼고는 2급지, 동작구, 종로구, 중구 전부 다 2급지랍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홍운동을 제외하고 전 구역이 2급지라고 합니다. 연희동, 홍운동, 방화동, 공항동은 제외하니까 여긴 1급지라는 소리겠네요. 동대문구는 다핀리동, 장안동, 성북구는 기름동, 구로구는 신도림동, 노원구는 중계동이 2급지라고 합니다. 자, 경기도 2급지는 과천시, 과천역 주변 일부 제외한 전구역이고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유래신도시 전체, 산성역 주변, 성남시 분당구는 전구역, 하남시는 하감동 유래신도시 전체, 미사신도시 신축, 그 다음에 교산신도시, 광명신도시는 전지역,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안양시는 동안구 평촌동 주변이 2급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급지에 호재가 있으면 투자를 하라는 건데요. 일단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는 경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인근에 신축단지가 생기는 경우, 학원가가 형성 중인 경우, 유력 정치인이 샀다고 하는 아파트, 그 다음에 유해시설이 소멸되는 지역,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정책 변화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역세권인 경우, 이것이 2급지의 호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은 서열이 있는데요.
2호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9호선, 그 다음에 3호선, 그 다음에 5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4호선, 그 다음에 분당선, 1호선, 6호선, 8호선 순입니다. 자, 어떤 지하철이 가장 좋은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열을 매기는 이유는 당연히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순서대로 배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초역세권은 250m 이내를 말하고요. 3대 업무지구는 강남, 광화문, 중구, 여의도를 말하는데 일자리 개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이 월등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1급지인 거죠. 이 3대 업무지구로 향하는 곳의 아파트를 2급지 아파트라고 하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 주변 대형 평수를 선호하고 대치동, 노원, 중계동, 은행 사거리, 광진구, 광장동, 광남학군, 송파구, 신천동, 양천구, 목동, 여기가 중요한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도 많고, 자, 아파트는 연식이 5년 이하가 비쌉니다. 5년 이상부터는 가격이 서서히 새 아파트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는 입지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집을 사야 하나? 2급지 아파트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아파트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 준주거지 용적률은 500%고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4종 주구도 만들어서 700%, 500%까지 올린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봐야지 알겠죠? 자, 하방 경직성이 높은 아파트는 상승률이 완만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수요가 꾸준한 곳, 이런 곳은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도보거리,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붙어있는 아파트가 좋다. 그 다음에 평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30평형대 아파트, 평형 구성이 다양한 아파트, 20평, 30평, 40평, 50평이 다 섞여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해당 단지의 단점, 을 한번 찾아봐라. 각종 커뮤니티, 호객 논어나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악평을 달거나 특히 임차인들이 많이 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참고해서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2급지 비밀인데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 일반적인 투자 정보도 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를 사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 호재나 악재. 그 다음에 역세권 여부, 세대수, 직지 군점 여부, 학군 연식, 평지 여부, 하방 경직성 여부, 전세가율, 초등학교 도보거리, 평형 구성, 건설사, 주차장 대수, 관리비, 용적률, 단점 찾기, 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체크해봐라.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동을 해봐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인근 단지의 가격과 평당 가격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매물들을 상호 분석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고, 급매물인 이용은 보통 돈 문제나 세금 문제, 개업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급매물로. 자, 임장 다니면서 체크해야 될 상황은 뷰, 수리 상태, 누수 결로,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엘리베이터 상태, 층간소음, 거주자와 한번 대화를 해봐라. 임차인하고. 집안 구조, 집주인의 성향, 이것을 임장을 다니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얹어서 가격을 깎아달라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한 돈이 부족하니까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는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깎아달라 이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자, 가계약금의 중요성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많이 걸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상호 약속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하게 됩니다. 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액, 일정, 동 호수 이게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죠. 예를 들면 5억이면 5천만 원이 계약금이잖아요. 10%. 그거의 2배. 그러니까 5천 곱하기 2. 1억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료율은 9억 이상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니까 적당히 중개사하고 상의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달라, 깎아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 더 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죠.
자, 특약사항은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또는 미리 가서 중개사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법무사는 법무통 어플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층, 뷰, 향, 형 이렇게 됩니다. 층이 가장 중요하죠. 저자는 신축의 경우 탑층을 로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은 소음, 방열, 누수가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참 의아하더라고요. 요즘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탑층을 로얄층이라고 합니까? 근데 저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탑층을 로얄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축은 탑층에서 한 개나 두 개 층을 뺀 층을 로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5층부터는 기준 시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뷰 선호도는 바다뷰, 한강뷰, 호수뷰, 강뷰, 산뷰, 정원뷰, 탁 트인 뷰, 공원뷰 이 순으로 사람들이 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산이나 강 이런 뷰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바다를 좋아한다?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까만 바다를 좋아한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부동산 고수가 되는 길.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동산은 늘 장기 우상향하니까 믿어야 되고, 부동산의 기본은 세테크. 그 중에서도 1가구 2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반드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1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1년이 지나 두 번째 집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두 번째 집도 12억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첫 집에서 2년을 채우고 매도 후 먼저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한 지 1년 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2년을 거주한 후 매각하면 두 번째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둘 다 비과세 요건인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후에 세 번째 집을 사서 세 번째 집을 등기를 치게 되면,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되면 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 투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을 쉽게 예측하지 마라. 관심 가는 단지를 꾸준히 지켜봐라. 주로 어떤 아파트냐면 지하철 1km 이내에,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저평가 2급지 이런 아파트를 눈여겨서 꾸준히 관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력, 그 다음에 실행력은 고수의 필수 덕목이다. 배우자를 설득을 잘할 것이고 무리하지 말고 매수 시 매도 계획을 설정을 잘 해야 된다. 특히나 매수 시에는 출구 전략으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안 팔 생각입니다. 자, 서울 저평가 단지를 찾아라. 열거한 아파트를 2급지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로 들고 있는 2급지 아파트 한번 보실래요? 저자는 어떤 아파트를 2급지라고 하는지. 자, 강남 4호에서는 송파동, 송파, 삼성, 레미안 이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일동 LG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일동 자체가 재건축 호재가 있고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리모델링 한다는 소문이 있고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급지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동에는 신동아 파밀리 초 1급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500세대가 넘고 유래신사역 신분당선이 주변에 지난다.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려진 정보는 더 이상 정보라고 할 수 없죠. 자, 서남권 목동 금호 베스트빌 마곡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급지다. 당산동 레미안 당산 1차, 당산동 자체가 여의도와 가깝고 당산동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2급지 아파트다. 자, 서당동 사당 차이, 전세가율이 높고 서부선 간접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숲세권이고 서부선 간접 영향을 받는다. 자, 강북권은 기름동, 기름동부 센트레빌, 동북선 신미아역이 개통되어 있고 주변에 재정비 정비구역이 많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조동, 독립, 문국동 아파트
연세 세브란스 강북 삼성병원을 자차로 6분 내에 도착하고 서울 중심인데도 1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성정건영 아파트, 마영성 송동구죠. 중랑천에 근접해 있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봉동 응봉대림 1차, 응봉대림 2차 아파트, 마영성이고요. 성동구 위치에 있고 행당 7구역 재건축,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높고 고위험 고수익, 용산 업무지구에 근접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동 동화그린, 마영성이죠. 성동구 위치에 있고 성수동 카페거리 활성화로 지역이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별책 부록으로 Q&A를 실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나 질문하는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은 부동산 책이나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질문 수준이 거의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반성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부록으로 인테리어 싸고 좋게 하는 법 하면서 29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직접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자의 이런 설명이 약간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으로 맡기지 않고 직접 기술자를 구해서 해보실 분들은 이 파트가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맡기게 되면 평당 120에서 150을 주게 됩니다. 32평 같은 경우 약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들고요. 인테리어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철거를 먼저 합니다. 싱크, 마루, 신발장, 그 다음에 샤시, 그 다음에 시공 설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목공 작업, 그 다음에 페인트, 화장실 시공, 필름 작업, 마루, 그 다음에 천정은 몰딩이라고 하고 마루 바닥 벽은 걸레바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배를 하고요. 이때 콘센트나 스위치를 서비스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문을 설치하고 신발장, 조명공사, 입주 청소를 합니다. 자, 인테리어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거, 그 다음에 샤시 작업, 그 다음에 시공 설비, 그 다음에 목공 작업, 페인트, 화장실 시공, 필름 작업, 마루, 그 다음에 도배 작업, 그 다음에 중문 설치, 신발장, 조명 공사. 뭐 대충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긴 한데요. 이 순서가 꼬이게 되면 다른 작업이 방해를 받거나 아니 뜯어내고 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루는 강마루를 하는 것을 저자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샤시는 40일 전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는 20일 전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공 설비도 30일 전, 특히 간접등 설치를 할 경우에는 목공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콘센트 작업을 도배 전에 하라고 저자는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틀 교체가 힘들면 문 전체, 문틀까지 필름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필름 작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중문은 가성비가 좋고 필수 아이템이다. 옆집 현관문이라든가 문 앞 엘리베이터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중문은 달아주는 게 좋다. 단열이나 방음도 잘 되고 시각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이 작업도 인터넷 업체가 많으니까 업체를 구해서 사전에 와서 견적을 미리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 작업도 20일 전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마루 시공도 20일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기는 강마루하고 걸레바지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업자가 사전 답사해서 봐야 되고 필요한 공사인데 사전 답사를 먼저 하라는 뜻이죠. 원목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광화마루, 장판 순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광화마루는 조립식이고 강마루는 본드를 발라서 붙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열전도율이 높고 생활 흠집, 벌어짐 등에서 내구성이 높은 게 강마루라고 합니다. 마루가 단단하죠. 자, 조명공사는 20일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도배 후 2일 지나서 마르고 나서 조명공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 청소는 10일 전에 하고요.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평당 11,000원 이상 청소 오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업체 선정하는 방법. 샤시는 샤시 시공 업체가 공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브랜드 공식 결제와 가격이 같다. 시공 설비는 수도, 소방, 가스, 매립 이런 거고요. 검색창에다가 아파트 설비 공사, 그 다음에 집에서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은 검색창에 콘센트 설치 해가지고 개당
10,000원에 물품하고 작업자를 통으로 파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목공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 숨고, 숨은 고수의 약자죠. 숨고에서 작업자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32평 기준에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페인트는 검색창에다가 페인트 작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되고, 가까운 동네의 업체에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시공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서 욕실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최소 가격 150만원을 설정해서 리뷰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리뷰 순 나열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상단 업체부터 쭉 살펴봐가지고 거실하고 욕실은 약 200에서 250, 안방 욕실은 150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약 400만원 정도 되죠. 400에서 500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옵션, 주방 타일, 현관 타일까지 화장실 업체에 의뢰해서 합계를 450만원 밑으로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공사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요. 일주일 정도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타일은 큰 타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일 큰 거. 자, 필름 작업은 을지로를 방문해서 기술자라든가 제품을 선정하면 좋다. 필름은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필름 가게에서 기술자를 추천해달라, 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마루 시공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업체를 아예 적고 있어요. 마루 스타일 추천을 일단을 하는데, 자신이 한 곳이 업체명이 마루 스타일입니다. 마루 스타일. 저자가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 업체를. 32평 철거비는 52만원이고 시공비는 248만원이라고 합니다. 한솔 SB 마루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직접 업장을 방문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배 시공은 마루 스타일이라는 업체와 연계를 해서 도배 기술자를 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마루 스타일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업체명. 자, 중문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중문 시공 검색해가지고 리뷰 순을 나열해가지고 평점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 슬림형 3연동형 브론즈 반투명 해서 약 50만원 정도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 신발장은 돈 없으면 필름지를 붙이고 15만원이면 필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신발장이라고 검색하고 리뷰순 배열에서 최상위 업체부터 보고 리뷰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32평형의 신발장은 8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조명은 간접 등은 가격 설치를 해야 돼서 목공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목수를 섭외를 해야 된다. 20일 전에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입주 청소는 32평형에 약 3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자신이 직접 공사했던 일정표를 공유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월요일 오전에 마루를 철거, 거실, 방, 베란다 철거를 하고,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화장실 철거, 화장실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둘째 주에는 몰딩 작업,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필름지 작업, 문 7개, 문틀 7개. 이 사람은 문하고 문틀을 교체를 하지 않았네요. 필름 작업을 했네요. 샤시 전체, 싱크대 하부장, 신발장, 아트월. 수요일 야간에는 콘센트를 교체를 했다. 저도 샤시를 교체하지 않고 필름 작업을 했는데요. 필름 해놓은 거 보니까 나쁘진 않는데, 필름은 앞쪽만 붙입니다. 샤시 같은 경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몰랐습니다. 당황했어요. 자, 목요일날은 마루 시공, 금요일날은 벽지 시공. 그 다음에 셋째 주 월요일날 중문 설치, 오후에 입주 청소하고 화요일날 이사를 왔다. 이사를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일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분석표와 매물 분석표 해가지고 임장을 할 때 체크할 거 표로 했는데요. 그건 제가 뺐습니다. 자, 결론. 2급지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고요. 선택은 아파트 선택 기준에 따라서 어떤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2급지 아파트를 사는 건데요. 그것은 아까 어떤 아파트가 2급지 아파트인지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잘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호재가 있는 아파트,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유해시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주변에서 그 해당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수요가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정책 변화로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는 아파트, 역세권인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굳이 2급지 아파트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평범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서 저자는 뭐 2급지 아파트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닥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전반적인 상식, 잡다한 투자 재테크 상식 정도 공부한다 하시면 이 책을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이라는 책을 간단히 저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스킵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응용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